같아 산산. 지난번 영상에 대한 정말 다양한 피드백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벌써부터 탑5를 조금 바꿔야 할지 고민이 들기 시작하지만 미래의 고민은 미래로 미루겠습니다. 어떤 분은 무기 180근 든 괴력의 장수를 언급하셨는데 이번 시리즈의 무력 기준은 월드 스트롱맨보다는 좀 더 UFC에 가깝게 책정했습니다. 순수 힘 크기보다는 전투에서 개인의 힘으로 얼마만큼 많은 적장과 병사를 물리쳤는지로 평가. 근접전뿐만 아니라 궁술의 테크닉 또한 포함합니다. 그게 결국 통솔력 아니냐 하는 언급도 있으셨지만 순수히 일신의 용력으로만 판단하려 했으며 장군 커리어가 미약하고 어리석은 행보를 보이더라도 엄청난 무쌍을 보여줬다면 이 리스트에 포함 가능이죠. 그리고 칭기즈칸을 이 랭킹에 넣는 게 맞냐고 여쭈셨는데 당연히 칭기즈칸은 한족이 아닌 몽골인 혹은 몽골의 역사가 맞습니다. 다만 그와 동시 칭기즈칸 생전에도 이미 5호 16국의 그 어떤 정권보다도 넓은 중국 땅을 차지했기에 랭킹에는 뺐지만 리스트에는 언급했는데요. 이후에는 수부타이와 제베 등 몽골 장수들을 아예 리스트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전세계를 정복한 13세기 몽골 장수들은 무력을 책정하기에 앞서 전투 시스템적으로 다른 경지에 있는 전사들이며 현존하는 몽골의 역사와도 중복되기도 하죠. 하지만 몽골인 이외에 중국 땅에서 활약한 북방민족 장수는 출현 예정일 뿐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을 예정입니다. 서두가 길어졌네요. 지금부터 나오는 15위권 장수들은 말 그대로 일당백의 초월적인 무력의 보유자로서 모두 탑10에 들어가도 무방한 인물들입니다. 15위 양재흥 무력 95. 남송의 명장이자 메타산책 진한편 올타임 무력 21호 선정된 악비는 1132년 뜬금 굴욕을 당합니다. 당시 조성이라는 도적을 토벌 중이었는데 최강 금나라도 곧자리 기는 그의 군대가 조성의 대장 양재흥의 맹렬한 반격에 당해서 친동생 악번과 또 다른 장수를 잃게 됩니다. 조성 투항 후에 결국 양재흥은 산속에서 잡히는데 대장부로서 악비 장군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오 라고 하죠. 양재흥의 엄청난 무예와 포스를 직접 느껴서인지 악비는 무려 동생의 원수에게 자칫 역사의 호구형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합니다. 내가 그대를 죽이지 않았으니 그대는 마땅히 충의로 나라에 보답해야 할 것이오. 그리고 악비의 이 강력한 믿음은 호구들이 아닌 송나라 사상 최강의 장수 영입이 되었죠. 이후로 양재흥은 악비의 금나라 북벌의 선봉이 되는데 1135년 순주 공격 시 양재흥은 초인적인 용기로 금나라의 괴뢰 정권인 제나라 병사를 격파하고 이후 화살이 쏟아지는 공방전에서도 선봉에 서서 강을 건너 적을 괴멸시킵니다. 저는 장수가 군의 선봉에 선다는 언급을 높게 평가하는데 공격 수비에 엄청난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1140년 5월 언성전투에서 양재흥은 혼자서 말을 타고 금나라 대장 금올추를 잡으러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수백 명의 금군을 죽이며 승리의 결정적 공헌을 합니다. 같은 해 7월 양재흥은 300의 기병으로 금나라 적진을 정탐하는데 무려 10만 명의 금군과 직접 조우. 넘사벽의 병력 차였지만 양재흥의 300용사는 도망가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특히 양재흥이 휩쓸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적들이 쓰러졌는데 엄청난 화살 속에서 양재흥의 몸은 고슴도치처럼 변하죠. 전투는 300명의 송나라 병사와 양재흥이 모두 죽은 후에야 끝났으며 일방적인 다구리 속에서도 고작 300명으로 10만 금 병사 중 2000명이나 깎았는데 여진족의 올타임 명장인 완한 종필이 이후 임명에서 후퇴할 정도의 성과였습니다. 여기에 악비의 양자 아군의 800용사 활약과 악비의 총공격이 더해져 금나라가 일시적으로 하부까지 밀리는 성과를 이루죠. 참고로 양재흥의 시신을 직후에 수습해보니 몸에 무려 2대 혹은 4리터의 화살이 꽂혀 있어 송나라 병사들의 의지를 불태운 트리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를 연상케 하는 그의 무용담은 청나라 때도 소설로 버즈를 일으키다가 김용의 사조 영웅전에서 양가창법의 창시자가 사실 송나라 양재흥이었다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대중적으로 익숙하게 등장합니다. 일부 댓글에는 악비, 곽거병 같은 엘리트 장군들은 가문과 연계된 사관들이 기록을 부풀릴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양재흥의 경우 가문빨도 없는 흑수저 도적 출신이기에 이 정도 기록이면 실제로도 매우 강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4위 연민 무력 95.
연민은 5호 16국에서도 딱 2년만 존재했던 염위라는 나라의 유일한 황제였습니다. 한족을 구원해준 영웅에서 극단적인 인종주의 도살자까지 평가가 극단으로 갈리는데요. 이건 사실 그의 파란만장한 가족사와 엮여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진나라의 한족 장수였지만 연민의 아버지가 갈족인 석륵에 투항하여 훗날 황제가 되는 석호의 양자로 들어가죠. 갈족 황제의 양손이 된 연민은 많은 전투에 활약하다가 349년 양할아버지가 죽자 쿠데타를 2번 진행하여 후조의 실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암살 시도가 있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는 갈족 대상으로 대량 학살을 단행하고 결국 스스로 염위라는 나라를 만들죠. 엄청난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고 이후로 한족도 말살보복이 된다는 점에서 그에게 좋은 평가를 내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가 당시 선배로는 관우, 동시대인 공률광 등과 함께 곧잘 거론되는 싸움의 신이었다는 점에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이나 처세술 없이 오직 무력으로만 정권을 찬탈하거나 수세 속에서도 거의 모든 전투를 이겼죠. 특히 당대 최강이었던 선비족 연나라에서 최고의 명장 모용각이 기병 10여만을 이끌고 염위를 공격했는데 이때 전황이 얼마나 염위가 열세였냐면 연민의 참모들이 전쟁 전에 자살할 정도였죠. 그러나 연민은 고작 10,000명의 굶주린 병사로 10전 10승을 거둡니다. 당대 가장 용맹했었던 선비족의 기병조차도 떨게 만드는 연민의 용력이었죠. 연민은 항상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병사들의 선봉에서 용맹하게 앞으로 돌격했는데 왼손에 쌍임모, 오른손에는 구국을 들고 친히 300여 수급을 베었다고 합니다. 다만 선비의 연환 마방지는 너무나 강력했고 장비로나 수적으로나 매우 부족했던 염위는 연나라군의 협공을 받으며 병사가 전멸되죠. 연민은 이 와중에서도 모용각의 최측근에 중상을 입히고 힘을 다하여 포위망을 뚫고 동쪽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말이 넘어지면서 생포되어 처형됩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끼친 적장이었지만 선비족들 또한 연민의 무용을 경외시했으며 그해 사후에 기상이변이 나타나자 연나라 황제 모용주는 죽은 연민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구먼 이라고 하면서 장사를 제대로 지내주고 무도천왕이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죽은 적장을 관우 느낌의 무신으로 추대한 건 그만큼 임팩트가 엄청났기에 가능한 것일 겁니다. 13위 영포 무력 96 순위에서는 제외. 당대를 떠나 역대 최고의 무장 항우. 소설 초안지에는 그와 1대1로 맞서 승부가 나지 않은 자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페이스 타투 갱스터의 원조 영포. 그 영향인지 코에이는 영포의 무력을 96으로 책정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소설 초안지는 완벽한 픽션이고 그 속에서도 일관성이 너무 약합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영포가 그 정도 맹장으로는 나오지 않기에 영포는 리스트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굳이 초안전쟁 장수들을 리스트에 넣어야 한다면 저는 번쾌를 넣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기록상 병사들의 선봉에서 가장 먼저 싸우면서 적들을 격파했다는 구절이 계속 나오는 장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양현에서 장한을 공격할 때는 가장 먼저 성에 올라 적군 23명을 죽였으며 성양현, 개봉, 완릉 등을 공격할 때 모두 제일 먼저 성위에 올라갔다는 기록. 하지만 이 기록 모두 유방과 함께 활약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단독으로 최고의 맹장인지 디테일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홍문현에서 번쾌가 무시무시한 기세로 연회에 난입하자 세계관 최강의 무장 항우도 놀라서 무기를 들려고 했을 정도였다는 실제 표현 속에서 그의 포스와 피지컬도 느껴지긴 하죠. 초한지 한정 세계관이었다면 번쾌가 충분히 무력 98은 찍었겠지만 엄청난 올타임 무신들이 경쟁하는 랭킹표에선 무쌍 기록이 다소 아쉬운 편이라 제외하겠습니다. 13위 설인귀 무력 96. 오래전 이덕화 아저씨가 대조영에서 연기했던 당나라 최고의 무장 설인귀. 사실은 한족의 암흑기인 남북조 시대 이후 당나라가 자랑하는 매우 오랜만에 나타난 한족 슈퍼스타 장군이며 2006년 중국에선 아예 그를 주인공으로 한 설인귀 전기라는 드라마도 제작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최근에 부각된 건 아니고 그가 살던 당대뿐만 아니라 이후 1000년 이상 동아시아에서 무력을 상징하는 월드스타였습니다. 원청시대 그의 영웅담을 다룬 소설과 잡극이
조선에도 유통되며 우리의 고전소설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파주 가막산의 산신을 설인귀로 기록합니다. 원래 설인귀가 신라 출신이라는 설정이죠. 한국 사람 다 됐지. 안에 부모가 전라도 사람인가? 사실 한국 사람이라는 진짜 증거보다는 그만큼 인기가 많다 보니 부여된 떡밥으로 보입니다. 마치 홍길동의 출신으로 지자체들이 싸우듯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실제 무공 기록들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인귀는 궁술에 매우 뛰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팔힘이 매우 뛰어났다고 하며 정확선뿐만 아니라 엄청난 파워 아처였습니다. 황제 앞에서 말 타면서 활 쏘는 시연을 했는데 엄청난 파워로 인해 그가 쏜 화살 5개 모두 쇠갑옷을 관통했다고 하죠. 게다가 고구려와의 전투에서도 공을 세우는데 645년 2월 당나라 장수 유군공이 고구려군에게 겹겹이 포위당하자 설인귀는 고작 쫄병 신분으로 창 하나를 들고 무작정 뛰어들어 고구려 장수의 목을 잘라서 말에 걸었고 유군공을 구조하는 무쌍을 보입니다. 같은 해 6월 안시성 전투에서 졸병 신분이었지만 관종이었던 설인귀는 지휘관에게 더욱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딱 튀는 흰옷을 입고 방천하극을 들고 돌격했는데 그가 적군에 뛰어들 때마다 진형이 무너지는 걸 보고는 당태종은 관직도 없는 말단병사 설인귀에게 장군의 직위를 내리죠. 당태종은 결국 안시성 전투에 깨져서 철수하지만 설인귀를 얻은 게 요동을 얻은 것보다 기쁘다라는 기적의 정신승리를 펼쳤고 설인귀는 그 이후로 더욱 잘나가게 됩니다. 659년 고구려와의 석성 전투에서는 고구려군의 이름 모를 엄청난 스나이퍼가 당나라군의 병사 10명을 사살하자 설인귀가 엄청나게 노하여 말 한 피를 타고 가서 그 신궁을 생포해온 일화도 있습니다. 662년에는 천산에서 철륵 쪽과 전쟁을 벌였는데 철륵이 보낸 수십 명의 대장을 설인귀가 출전해서 홀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화살을 연속 3발 쏘니 철륵 쪽 선봉장 3명이 그대로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 후 혼란에 빠진 13만 철륵 쪽이 바로 항복했다는 기록이 있죠. 다만 전술적인 측면에선 약점도 많았는지 토번과 신라에게 대패하고 결국 평민으로 강등됩니다. 그러나 그의 전세계적인 명성은 말년까지도 여전했습니다. 복권 이후 68의 설인귀는 돌궐과 전투를 펼쳤는데 이때 돌궐은 설인귀가 이미 죽은 걸로 알고 있었죠. 설인귀가 친히 나와서 투구를 벗고 얼굴을 드러내자 돌궐군은 제대로 싸우기도 전에 무너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의 궁술 실력은 마치 여포가 백문로에서 화살 명중시켜 유비 원수를 휴전시키는 장면을 연상시키는데 나관중도 이걸 느꼈는지 소설상 여포의 무기를 설인귀의 방천화극으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엔 방천화극이 없었고 여포는 극을 사용했다는 기록만 있었죠. 설득력이 좀 있는 게 여포 설인귀 페어링은 나관중 편집으로 알려진 수호지에도 등장. 세인귀 곽성, 소온후 여방이 콤비 장수로 나오는데 둘 다 방천화극의 명수로 등장하죠. 여기서 세인귀는 설인귀를 능가한다. 소온후는 작은 여포라는 뜻이죠. 아무튼 연의 여포의 모티브 혹은 평행세계 여포이자 궁술뿐만 아니라 근접전에서도 역대 최강급의 무장 설인귀를 12위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설인귀의 방천화극, 이광의 비장 요소를 여포에 주입한 정황으로 볼 때 나관중도 분명히 14세기 기준으로 역대 최강의 무력 시리즈를 진행한 거 아닐까 싶네요. 그가 이 리스트를 본다면 어떤 반응일지 참 궁금합니다. 12위 공률광 무력 96. 공률광은 남북조 시대 선비 한족 공동정권인 북제라는 나라의 고차족 출신 명장입니다. 고차족 혹은 철륵은 현재 카자흐인의 조상. 어릴 때부터 말타기와 무예에 뛰어났는데 말의 얼굴과 표범의 몸을 가졌으며 기사, 즉 말타고 활쏘기에 예술적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7살 때 북제의 창업자 고한에게 도독으로 발탁. 특히 그의 천부적인 활솜씨에 대한 일화가 많습니다. 하루는 고한 아들인 고진과 사냥을 하러 갔는데 공률광은 날고 있는 기러기 한 쌍에 2개의 화살을 쏘았고 놀랍게도 2마리 모두 떨어졌다고 하죠. 또 한 번은 구름 위에 큰 새를 쏘았는데 목 정중앙에 맞아 떨어져서 보니 독수리였다고 하죠. 그 이후로 그는 독수리를 떨군 도독이라는 의미의 낙조도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미친 스나이퍼 능력은 전쟁에서도 크게 부각. 17살의 나이로 북주 공격에 참전했는데 적장 막효휘를 화살로 맞추어 포로로 잡습니다.
564년 북주가 북제를 공격하자 공률광은 3만을 이끌고 힘껏 맞서 싸워 3,000명의 포로를 사로잡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북주는 이번에는 명장 올스타들과 10만 대군을 이끌고 한 번 더 북제를 공격하는데, 특히 북주의 맹장인 왕웅이 공률광의 진영을 쳐들어왔고, 공률광은 병사 1명과 화살 1대밖에 없어서 살짝 후퇴합니다. 왕웅이 너를 잡아 내 왕께 바치리라 라고 도발하자 공률광은 하나 있던 화살을 집어서 왕웅을 맞춰 죽입니다. 적장이 죽어버리자 전세는 크게 바뀌었고, 공률광은 북주군 3,000명을 죽이고 병기들을 얻게 됩니다. 이후 약 5년간 그는 초인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북주군을 농락시키는데요. 도저히 싸움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북주는 스파이를 통해 공률광에게 누명을 씌워서 북제의 마지막 황제 고위가 직접 처단하게 하죠. 역사상 화살 잘 쏘는 사람은 많지만 공률광은 화살 하나로 커다란 전세 자체를 바꿀 정도의 스나이퍼였습니다. 11위 소마하 무력 96. 최대의 혼란기에는 많은 맹장들이 강제로 출현합니다. 6세기 남북조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장강 이북에 공률광이 있었다면 장강 이남에는 소마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532년 양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양나라는 혼란기에 황하 이남을 정복한 그나마 안정적인 국가였지만 당시 황실은 이미 기운 상태였죠. 소마하는 양나라 수도인 건업에 진입하는 진패선을 막았는데, 당시 13살에 단기로 출전했는데도 군중에선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진패선이 결국 양나라 접수에 성공, 이후 남진을 건국하고 황제가 되지만 소년 장수 소마하의 임팩트가 너무 셌는지 그를 영입해 후하게 대합니다. 북제를 공격할 때 그의 상관 후한도가 말에 떨어져 포위당했는데, 그걸 본 소마하는 크게 소리치며 홀로 제군과 부딪혔고, 제군은 점점 흩어지고 후한도를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573년 진패선의 조카 진선제도 계속 북제를 공격했는데, 이때 10만 북제군의 선두에는 모두 신장 8척의 엄청난 힘을 가진 부대가 배치됐고, 그 옆에는 맞히지 못하는 게 없는 서역 스나이퍼가 위치. 남진의 도독 오명철은 갑자기 부하인 소마하에게 부담감 떠넘기기를 시전하죠. 저 서역 장수를 죽여야 적군의 기세가 없어지는데 네가 관우만큼 잘 싸우잖아. 알량 썰듯이 한번 썰어봐. 그리고는 친히 술을 따라서 소마하가 마시게 합니다. 소마하는 술을 다 마신 후에 갑자기 미친듯이 북제의 진영으로 갔는데, 서역 스나이퍼가 진영 앞으로 나와 소마하를 쏘려 할 때 소마하는 멀리서 표창을 던져서 스나이퍼의 이마에 적중시켜서 쓰러뜨립니다. 이를 본 북제 선봉의 전사 10명이 덤벼들지만 소마하는 그들마저 모두 쉽게 베어버리고, 이내 북제군은 퇴각하게 되죠. 그런데 뭔가 삼국지 연의 장면이 생각나지 않나요? 저는 동탁토벌군 때 조조가 관우에게 술을 권하고 화웅을 썰게 했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나관중이 역사 덕후이자 오마주를 자주 쓰는 만큼 정사 관우와 직접 비견되었던 소마하의 일화를 소설 속 관우에 다시 차용한 게 아닐까 싶은 대목이죠. 다만 소마하는 술을 마시고 간 반면에 연의 관우는 술이 식기 전에 먹다고 오는 스토리로 약간의 변주를 준 것은 아닐까요? 이외에도 577년에 북제 공격할 때도 소마하는 7기를 거느리고 먼저 돌입해 북제군의 큰 깃발을 뺏으니 북제의 병력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진이 북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이나 정작 이득을 본 것은 막타를 치며 북제를 정복한 북주였죠. 소마하는 북주와의 전투에서도 12기를 거느리고 종횡무진하며 많은 무리를 죽이지만 그 이후엔 여러가지 얽힌 이유로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북주를 계승한 수나라가 589년 중국을 통일하는데, 소마하는 나이가 이미 많았고 북조 사람들의 지긋지긋한 원수가 될 법함에도 수나라에게도 다시 한번 채용되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이래서 전문성 하나 봅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은 예전에 원수였던 인격이 어떻든 계속 쓰임을 받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남북조 시대에서 전문성은 바로 살인 능력인 것 같아요. 이상 15위부터 11위까지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전 편보다 오히려 득보 장수들이 훨씬 많아지는데, 사관이 개입해 전공이 과장될 수 있는 사람들보다 조작의 유인이 적은 흑수저, 약소 중견국 혹은 유목민 장수들을 같은 조건이라면 높게 평가하려 합니다. 이런 기조는 다음 무력 탑10에서도 이어질 예정.
다음 시리즈에서는 당대 세계의 판도를 바꾼 다양한 출신의 입지전적의 인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